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8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 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살펴보며 국내 제조업으로 AI 시스템이 확산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이 무력 사용을 한다면 핵무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국가를 명문화해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공급망 교란 문제가 생겼을 때 양국이 닷새 안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나눕니다. 국빈 자격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내년 수교 50주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점증하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물자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엔 공급망 교란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5일 안에 양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기술과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도 잇따라 체결하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영내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Dangerous, more volatile and more troubled world, partnerships between like-minded countries are more important than before. 정상외교 일정에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적 권위를 갖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통일 독트린에 대해 연설하고 우리 동포를 만나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향합니다. 이 기간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양자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의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찾아서 자율주행차 생산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 서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주롱 혁신지구에 준공된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출시하는 스마트 시설로 생산 능력은 연간 3만 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798억 원인데 2040년까지 모든 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싱가포르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관측입니다. 이곳 혁신센터는 미래차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공장 하면 떠오르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이 셀이라 불리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차량을 제조합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AI와 로봇이 융합된 셀 방식의 미래형 공장으로서 제조 공정의 연구 개발과
실증도 담당하는 복합시설입니다. 혁신센터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안내를 받아 AI와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가 어떤 공정으로 제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큰 흐름인 AI 자율제조가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게 알리고 기업이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일정입니다. AI 자율제조란 AI 기반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최종 진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공장을 작동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공장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현장 연구원 등 혁신센터 관계자 100여 명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본 윤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100년 전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50년 전엔 도요타 적시 생산이 중요한 혁신 사례였다면 이제는 AI와 로봇을 결합한 자율제조가 자동차의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가 미래 공장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AI 확산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센터 방문 후 일정은 한국과 싱가포르 기업인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또 한 번 펼쳐집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협력 각서를 체결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는데요. 뉴스룸에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앞선 뉴스 리포트로도 살펴봤듯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네, 먼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물류 허브로 꼽히는 나라인데요. 즉, 전 세계 교역량이 몰리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시 가장 먼저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공급망 공동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방면의 협력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간 협력 관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성과로 디지털 분야를 꼽았는데요. 현재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공동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이날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해 싱가포르 측과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일정으로 윤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연구소를 찾아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자, 박 기자, 바로 여기서 지난 광복절 때 밝혔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정부 후원을 받는 동남아시아 연구소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주요 청중으론 싱가포르 정재계뿐 아니라 언론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현지 사회의 메시지 파급력이 높은 행사로 여겨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8.15 통일 독트린 주요 뼈대를 설명하고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세안과 단순 교역 파트너를 넘어 안보 파트너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연설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안보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난초 명명식, 그러니까 난초에 이름을 붙이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서 깊은 외교 행사라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난초는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국화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에게 환영과 예우의 뜻을 담아 특별 개량한 난초에 국빈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입니다.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행사에 참석해 세상에 하나뿐인 난초를 받으며 양국 간 친교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가 하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는 급여 인상. 특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한 달에 이제 최저임금만도 못 받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육아휴직을 고민을 하기에는 실질적인 생활에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그마저도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제도도 사라집니다. 즉,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관련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첫 달의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도 높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출산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를 낸 다음에 육아휴직을 또다시 신청하는 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로움도 그렇지만 이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아니면 눈치가 보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도 해소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연이은 출산율 최저치 경신 소식에 무덤덤해진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 기준 8년 6개월 만에 늘었다는 소식이 더 반가운 이유인데요. 정부가 모처럼 맞은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인구 총력전을 예고했는데 아빠 육아휴직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출산율 반등의 성공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국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으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0년에 다시 1.98명까지 올랐는데요.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린 원인으로는 국가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 권장과 충분한 소득 보장이 꼽힙니다. 스웨덴에서 부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일은 총 480일입니다. 이 가운데 90일은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또 육아휴직 사용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90일 동안 국가가 기존 소득의 80%를 지원합니다. 낮 시간 동안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들, 이른바 라떼 파파들을 스웨덴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도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을 참고해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개편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추가로 정부는 연간 총 1,80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첫 3개월간 급여 인상폭이 가장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아빠들도 생계 걱정은 조금 덜고 스웨덴처럼 90일만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해보라는 권유로 해석됩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적들이 무력을 쓴다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이제 통일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연초부터 주장해온 두 국가 선언과 핵무력 고도화를 강조한 겁니다. 북한이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개헌을 예고한 만큼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반영될 걸로 추측됩니다. 북한은 어제 10월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20회 이상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서풍이 부는 겨울 저비용 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 수단으로 인식하고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풍선 살포에 드는 비용은 개당 10만 원으로 추산되며 북한이 22차례 날린 풍선 개수를 가정하면 5억 5천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쌀 970여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방부는 연합방위 태세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쪽으로 약 1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약 6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으며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6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른바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의혹과 아울러 우리가 체코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계약에 성공하면 총 24조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전 한 기당 12조 원 규모로 일각에서는 한국 측이 밑지는 장사를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가 수주, 즉 덤핑을 했다는 건데 수주 경쟁을 했던 프랑스 EDF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한국이 약속한 체코 현지 기업 참여율 60%를 고려하면 실제 한국에 돌아올 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팀 코리아의 가격 경쟁력은 기술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15년 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4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체코 원전 2기의 사업비가 2배 이상 책정됐다며 공사비가 급증한 원전 생태계 상황을 감안해도 적정 금액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체코 현지 기업 참여율 60%에 대해서는 정한 비율 내에 한국 기업과 노동력이 아예 배제된 게 아니라며 예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KTV와의 인터뷰에서 팀 코리아가 제시한 가격이 덤핑이 아닌 공정한 가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the clear message of my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global area that to the global world that we have to do it, in transparent way. So actually, no allegations of dumpings or actually preferential prices, should be involved. And if I compare the prices what Korean bid proposed to us, if I compare it to the Baraka nuclear power station, I think it's a very fair price. They gave us, which are offered to us. 한편 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체코의 원전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향서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형 사업 입찰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어 오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의향서에는 금융 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요즘 금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값이 뛰어올랐죠. 폭염과 가뭄 여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이달 하순에는 내림세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배추 도매 가격은 8일 기준 한 포기당 7,900원대. 무더위가 지나가고 수입 배추가 시장에 풀리면서 배추값 상승세가 최근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수급 안정화 대책을 이어갑니다. 현재 주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강원도 준고랭지 배추인데 농식품부는 이달 들어 공급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의 가을 배추도 생육 상황이 양호해지면서 이달 중순부터 공급량 확보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경북 문경과 영양, 충북 괴산으로 11월엔 최대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까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될 이달 중순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이달 하순과 다음 달 출하 물량을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추값 조절을 위해 김치업체와 외식업체 등에 정부와 민간이 수입한 배추 4천여 톤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에선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서 10월 하순에는 좀 소비자들 분들께서 조금 그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 가을 배추 생육관리 협의체를 가동해 주산지의 기온 변화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해 배추에 살포할 영양제 등 농업인의 약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오이와 시금치, 상추 등의 채소류도 최근 출하량이 늘고 있어 조만간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정유래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서비스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중도 해지하거나 자녀 이용료를 돌려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와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상위 6개 OTT로 꼽힙니다. 해마다 이용자 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730여 건의 문의 중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요금 결제와 구독료 중복 청구, 콘텐츠 이용 장애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가 OTT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후 남은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채 환불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유튜브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들이 중도 해지권 보장과 안내 강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권 보장하기 위해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는 중도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으로 요금을 중복으로 내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 환불 방법과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로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결과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65억 9천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5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석유 제품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유럽연합과 동남아, 미국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2억 3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지난 7월보다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지는 내국인의 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으로 여행 지급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본원소득 수지는 1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융계정 순자산은 4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를 월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 66억 달러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 월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8월에 발표한 저희 하반기 전망치의 월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어 9월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폭은 8월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 물량인 5만 가구 발주를 모두 완료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전담반을 개최한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에 들어서 6천 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네팔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50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네팔은 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578돌을 맞은 한글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립니다. 아울러 10일까지 진행되는 한글 주간 행사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 한글의 사용 실태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합니다. 사건의 시발점을 말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냐고 묻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등 한글 사용 실태를 돌아보자는 취지로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 주간을 진행 중입니다. 한글날인 9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글 창제 원리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종호수공원에서도 세종축제와 연계한 한글날 경축식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세종이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립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한글 작품을 전시하며 세종시 박연문화관 등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글주간 문화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어를 읽고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세종학당을 개설했을 당시 전 세계 740명에 불과했던 수강생 숫자가 지난해 누적 106만 명을 기록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75개국의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과 역사 현장 탐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잘못된 국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현직 아나운서들이 오는 12월까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여 곳을 찾아 우리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례적으로 늦더위가 이어졌던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4.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각각 6.01, 4.31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241.0mm로 평년보다 85.9mm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 또한 최근 10년 평균보다 3.2도 높은 27.4도를 기록하며 역대 1위를 경신했는데요. 기상청은 북인도양 대류 활동과 필리핀 부근 대류 활동이 증가한 것이 높은 기온을 유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더위가 물러가면서 내린 많은 비는 정체전선과 열대저압부 영향이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기상재해 양상을 철저히 감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창덕궁 권례각사 규장각, 검서청에서 책도 읽고 시도 낭독해보시면 어떨까요? 평소엔 내부 관람이 제한되던 규장각 검서청이 창덕궁 깊이 보기, 권례각사 규장각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독서활동 모임, 관련 단체라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규장각, 검서청 공간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1781년 건립된 권례각사 규장각은 규장각 실무진들의 업무 공간이었고 검서청은 서적의 교정과 서사를 맡는 검서관들의 공간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독서단체들은 창덕궁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규장각은 최대 15명까지, 검서청은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18세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고 박판옥 하사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박 하사는 국군 제2사단 소속으로 김화 금성진격전 등의 전투에 참전한 뒤 강원도 김화지구 저격능선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는데요. 지난 2000년 강원 화천군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최근 최신 기술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를 재분석한 끝에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인의 무공 훈장을 보관해 오던 남동생 박판남 씨는 지난 7월 형님의 유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친조카 박광래 씨는 작은아버지 유해를 끝까지 헌신적으로 찾아준 국가와 국방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4개 회사가 최우수, 65개 회사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특히 중견기업의 실적 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중 롯데건설, BGF 리테일, SK실트로는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포스코 ENC,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아 신규 명예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우수인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심사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반면 관련 법 위반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 6개사는 공표 유예, 8개사는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정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동반성장지수 지표 개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룡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가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14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는 24도 보이겠고요. 춘천은 11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한 후 낮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4도, 인천 15도, 세종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1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14도, 부산 18도, 제주는 19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대구 23도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후 공고라는 공지에 어느 고등학교냐고 묻고 또 심심한 사과를 재미없는 사과로 이해하는 등 요즘 젊은 세대 문해력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곳곳에서 열리는 한글 주간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우리말과 글이 가지는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